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원에서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영광이고요.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고 아니라고. 제가 그 문화기술대학원은 여러 경로로 여러분 공부하고 계신 학생분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뭐 교수님들이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한때는 가서 한번 가볼까? 받아줄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공부하기에는 별로 늦은 나이였어요. 포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듯 하지만 또 뭐 막상 깊이 고민 안 해보고 접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 1등병이죠. 짝대기 2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회사와 가운데 계시는 대빵 벤처 투자란 뭔가 이걸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30분 강의하고 30분 뭐 질의응답 있고 토론도 하고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1981년도에 손정희 사장이 당시에 뭐 어떤 사람은 귤박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과박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귤박스, 귤상자에 비해서 키가 좀 작으시기 때문에 168이구나 참고로 168은 누구랑 키가 똑같냐면 개콘에 나오는 마산 출신의 허경환이하고 키가 똑같아요. 그 양반이 귤박스 위에서 나는 두부장수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두부를 우리나라 두부 세는 단위가 뭐예요? 한모, 두모 세잖아요. 일본에서는 이조, 니조 이렇게 써요. 정자를 써가지고 한자, 초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그 화폐 단위인 조 있죠, 조. 조가 일본에서도 초예요. 그래서 이조 이렇게 나는 그렇게 두부장수처럼 돈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 날로 직원 3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 직원 3명 모아놓고 뭐 조단위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겁먹어서 다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쭉 사업을 계속하면서 91년도, 2년도에 일본에는 IT 산업의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일본은 모든 PC 메이커들이 자기 OS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도시바, 파나소닉, 소니, 히다치, 뭐 샤프, 앱슨 이런 회사들이 자기 OS를 가지고 있었어요. 통일이 안 된 거죠. 그 시장이 안 거예요. 그래서 90년도에 손정희 회장은 빌 게이츠를 만나가지고 일본의 시장도 없는데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독점을 달라. 그러니까 빌 게이츠 입장에서 뭐 시장도 없는데 뭐 하세요. 그런데 91년도에 윈도우즈 3.1이 일본의 OS 시장을 장악해낸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매출이 100배가 돼요. 92년 3년.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쇼핑을 시작합니다. 회사를 삽니다. 정보통신을 장악하기 위해서 회사를 제일 처음 산 게 출판사예요. 지금은 그 출판사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팔렸죠. CNC라는 회사가 팔렸는데 집 데이비스라는 회사를 사고요. 그 다음에 카운덱스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행사, 전시회 하는 회사를 사고요. 네트워크 플러스 인트롭이라는 회사를 삽니다. 전시회 하는 회사. 그래서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정보의 흐름을 장악하기 위해서 ML을 시작하고 그 다음 해에 이 친구를 갖죠. 얼마 전에 물러났죠. 참 못생겼어요. 이건 이제 중국 대만 출신인데 별이양이 만든 그 야후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야후라는 회사에 원래는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휴먼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요. 손정희 회장이 그 상장을 하고 나서 일본에다가 조인트 벤처를 막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스코라는 회사의 조인트 벤처입니다. 시스코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94년 이전에 인터넷이 뭐예요? 모뎀이잖아요. 모뎀 만들던 회사예요. 한국에서 모뎀 제일 잘 만들던 회사만큼 정도 되는 회사가 시스코였어요. 근데 그 시스코의 조인트 벤처를 일본에 만들어요. 그리고 시스코의 존 챔버스라는 회장이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키는 작지만 똑똑해 보이니까 당신 우리 회사 보드 멤버로 참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시스코 본사의 이사회 멤버가 돼요. 여러분 한국의 사회이사들은 누굽니까? 검찰 출신, 관료 출신 그런 사람들이지만 미국의 그 기업의 사회이사들은 실제로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들. 손정희 회장이 시스코 사회이사로 딱 참여를 해가지고 이사회를 이렇게 몇 번 하는데 시스코에 투자를 해준 회사 중에 가장 이름이 정평이 나 있는 창투사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코이아라는 회사. 세코이아라는 회사가 어디에 투자했어요? 아십니까? 세코이아는 구글에 투자합니다. 그 세코이아의 마이클 모리츠라는 파트너가 시스코에 투자한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구글에도 투자합니다. 그 사람이 이사회를 하는데 손정희 회장을 툭 치면서 당신 야구라고 들어봤어? 야구? 난 모르는데? 그래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에릭 키퍼라고 집 데이비스 회장이 불을 싸지릅니다. 그게 대박난 회사야. 또 손정희 회장이 확 돌아가지고 2주일 있다가 야후에 500만 불을 투자를 해요. 근데 한 달을 지나서 도저히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크게 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억 불을 다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제리 양은 고집스럽게 생겼잖아요. 돈 안 받아요. 나 돈 필요 없다. 왜? 그때 당시에 이미 라운드 3를 해가지고 바로 IPO 가기 전이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4천만 불이 있었어요. 직원은 40명 있었어요. 돈 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안 받겠다는 회사한테 투자하는 게 대박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벤처를 시작하셨을 때 투자를 받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다 기다리세요. 투자자가 나를 찾아오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초기 단계를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저희가 1억 불을 투자하는데 제리 양은 일주일 동안 안 받겠다 그러는데 그냥 그 내공에서 결국 제리 양이 지죠. 제가 얼핏 보니까 여러분들 20대 중반 정도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리 양의 나이가 27살. 27살 나이에 직원들 한 40명 데리고 회사의 돈이 1,000억이 들어왔어요. 1,000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상장을 해서 또 회사의 돈이 2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리 양은 그 이후로부터 16년 동안 미국의 인터넷 인더스트리 섹터에서 리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제리 양은 물러났습니다. 물론 경영의 실패로, 전략의 실패로 물러났지만 27살 청년이 40살이 될 때, 42살이 될 때까지 한때는 야후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조. 제리 양이 지금 24%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 자산이 30조. 30조, 여러분 30살 정도 됐는데 자기 자산이 30조면 다리가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는 도요타가 일본에서 시가총액 1등,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가 2등까지 올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죠? 버블이. 당시 나스닥 지수가 5,000까지 피크에 5,200까지 올라갔다가 500까지.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2,560까지 올라갔다가 200까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면 소프트뱅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시청의 100분의 1로 장렬하게. 선생님, 통장에 얼마 있어요? 마이너스에? 자기 자산이 100분의 1로 줄어들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숫자가 없으면 헷갈려요. 사람의 삶은 늘 조금씩 늘어나는 게 좋지, 숫자가 없으면 되게 헷갈려요. 근데 여기 가장은 광을 팔리죠. 뭘까요? 5강을 파이브를 가요. 파이브. 결국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합니다. 당시 야후에 저희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4%인데 그게 2조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라들었지만 손정희 회장은 그 2조의 야후 지분을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몰빵으로 일본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처음 시작합니다. 도전하죠. 그 도전이 다른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2006년에 또 한 번의 도전을 더합니다. 보다폰이라는 영국계 회사가 있어요. 보다폰은 영국 통신사지만 전 세계에 50개가 넘는 얼라이언스 파트너들이 있는데, 보다폰 KK, 일본 뭐 이거는 약간의 상식인데, 미국 사람들이 일본 회사의 주식회사를 이야기할 때는 KK라고 해요. 카부시키 카이샤, 주식회사. 그래서 보다폰 재팬이 2002년도에 영국 보다폰이 인수를 해가지고 지속적인 하락 곡선을 보여요. 지속적인 하락. 이거를 손정희 회장은 자그마치 1.75 빌리언 옌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그것도 올 캐시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4조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환율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900원 정도 했기 때문에 한 16조 정도의 돈을 주고 캐시로 주고 보다폰, 식몰에 가는 보다폰을 인수합니다. 당시의 소프트뱅크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소프트뱅크는 드디어 망할 거고 손정희는 거지가 될 거다 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회사는 찍고 올랐습니다. 8년도에 떨어진 거는 리만 사태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정희 회장을 옆에서 제가 한 7년 정도 지켜봤는데 그 양반은요, 전략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에서부터 10가지 훌륭한 실행가예요. 실행가. 예를 들면 이렇게 회사가 쭈그러들 때 이 회사의 경쟁사인 NTT 도코모와 KDDI는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를 했던 종사했던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뭐였겠어요? 패배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이런 거를 그냥 꽉 찌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일본은요 노동자의 천국이기 때문에 해고를 못합니다. 해고 노티스를 얼마 만에 하는지 하면 3년 전에 해야 돼요. 너는 3년 후에 회사를 나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자, 물론 해고를 막 하는 게 좋은 기억은 아니죠. 하지만 이 당시에 보다폰 인력이 한 17,000명 정도가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진짜 효율적으로 일을 못하는 영국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면 또 내려가겠죠. 또 손정희 회장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회의. 밤 오후 6시부터
각 모바일 사업부의 부장들을 뭐 25명, 30명을 모아 새벽 2시까지 답 나올 때까지 물도 안 마시고 한 달 지나니까 부장들 한 10명씩 나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못 견뎌. 바로 답을 찾고 답을 구해오라 그러고 다음 주에 만나서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손정희 회장은요 가만 앉아서 이렇게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자기가 칠판에 쓰는 사람이에요. 막 계산하고 꽃셈, 나눗셈.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접해보지 못한 리더를 만나가지고 얘들이 못 견뎌. 1년 만에 6,000명 나왔어요. 왜냐면 그 부장들이 나가니까 그 밑에 어리버리하게 있던 애들도 나가고 능력 없던 애들이 나가고 다 나갔어. 나가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면 손정희 회장은 그게 신나서 사람들 내보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기는요 운명을 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그냥 1조 7,500억 엔을 빌린 거예요. 자기 빌렸어요. 자기 모든 걸 다 걸고 빌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24조를 빌렸어요. 그러면 태도가 뭘 것 같아요? 운명을 그런 거죠. 자기랑 운명을 같이 걸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갑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이건 뭐 아직까지 12시까지 회의는 안 하세요. 그래서 다시금 일본 내 영업이 프로핏 마진이 거기다 다음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게 소프트뱅크였어요. 뭐 이런 지표들이 있고요. 손정희 회장은 근거혁명으로 인류를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가지고 30년을 교육해보고 기업의 30년 플랜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나라 그 공개기업 대기업 중에 혹시 여러분 그 어닝 리절트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나 주주총회 이런 거 가보신 분 계세요? 한겨레 소액주주. 그건 운동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또 대기업. 네. 혹은 뭐 언론의 접해는 보셨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어 표현으로 컨퍼런스 콜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한국은 이제 주주총회 막 일부러 주주들 오지 말라고 막 몰아가지고 하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요, 이거를 전 세계에 방송을 합니다. 다음 말씀드릴게요. 그 야리마쇼라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합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야리마쇼. 손정희 회장이 팔로워를 그러니까 트위터를 하다 보니까 팔로워가 현재 3월달에 한 158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팔로잉 하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되는데 이 양반들이 자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굉장히 경영에 도움이 되고 비록 우리에게 지금은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지만 합리적인 제안들을 많이 하니까 발상을 바꾼 거예요. 해주세요를 바꿔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야리마쇼 상황판을 이게 웹사이트인데요. 예를 들면 안건이 141건이 나와 있고 야리마쇼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은 뭐 몇 개 안건이 이거 뭐예요? 데키마시다. 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트위터를 경영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지하철 안에서 통신 안 터지는데 그거 하게 해주세요. 오사카부터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지하철에서 통신 전화 안 합니다.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터는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리마쇼로 공개경을 합니다. 여러분, 이근희 회장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트위터.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아. 손정희 회장의 20대 꿈, 그러니까 각 그 20대, 30대, 40대의 꿈이 있는데 60대 손정희 회장은 나는 후계 자격을 물려주겠다. 손정희 회장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사위가 있는데 회사 경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는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고 하나는 컨설팅 펌에서 일해요. 안 물려줘. 동생이 있는데 안 물려줘.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학생이 300명 있어요. 그 중에 200명은 소프트뱅크 사람, 100명은 신천 경쟁사 사람까지 와 있어요. 그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6개월마다 10%씩 떨어져 나가고 또 10%씩 보강을 해요. 10년 정도 학교를 돌리면 한 명이 나옵니다. 자기가 뽑으세요. 그 사람한테 물려줄 거예요. 근데 그럼 나머지 그러면 300명 중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요. 저희들의 30년 계획에 의하면 2040년에 소프트뱅크 DNA를 가진 회사가 5,0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경영자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인연이 있어서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에 투자를 받는다면 아마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소프트뱅크 아카데미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람을 뽑고 공개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식한테 안 물려줘. 생태계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한테 안 물려줘.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미국의 여러분과 같은 연배의 젊은 창업가가 사업계획서를 기쁘게 써가지고 예를 들면 클라이너 퍼킨스나 아까 말씀드린 세코이아나 웨이필드나 이런 굉장히 전통이 깊고 오래된 벤처 캐피탈을 문을 두드려서 갔어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발표를 하려고 기다리면 거기에 나이가 지긋한 파트너가 그렇게 보다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건강하시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같은 젊은 창업가의 아버지도 엔트러프너였고 할아버지도 엔트러프너였고 다시 말하면 60년대 인텔, 내셔널 세미컨덕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데서 아니면 휴렛 패커드 이런 데서 엔트러프너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아들은 80년대 PC 제너레이션에서 컴팩에서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니면 오라클에서 이런 데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손자가 또 창업을 하는 거예요. 생태계는 그랬을 때만 생태계는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1조를 쏟아부었고 10조를 쏟아부었고 절대로 안 만들어요. 생태계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만들어져요. 이 양반은 그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작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대지진 이후에 일본에 다녀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머리가 안 빠지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뭐랄까 이 아픔, 슬픔, 고통 이거를 수용할 수 하기에 잘 훈련되고 단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티 안 나잖아요. 저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근데 사실은 저 엄청난 일의 이면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월 11일 날 지진이 나고 이틀 이후에 우리는 지진보다 더 엄청난 뉴스를 접합니다.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1기
2기, 4기가 폭발해가지고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다. 그거는 사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지난 주에 10만 톤의 그 방사능 오염된 물을 또 바다에 버렸잖아요. 아마도 5년에서 10년 이후에 한국 거대 물고기 여러분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방사능이 계속 누출되는데 손정희 회장은 트위터에 한마디 딱 글을 올립니다. 나는 핵이 무섭다. 그래서 후쿠시마로 간다. 그래서 이 사진에 잘렸는데 이 옆에 비서실장하고 운전지사 딱 데리고 가는 군복 입고 마스크 쓰고 가이거가 뭔지 아시죠? 그 핵 낙진 측정기 그거 차고 가는데 차 안에서 계속 울리는 거예요. 가이거 50km 지날 때마다 농도가 점점 세지면서 후쿠시마에서 20km 떨어져 있는 이 대피소에 가까이 갔을 때는 요동을 치더래요. 근데 대피소에 딱 가니까 아무도 마스크를 안 하고 있대요. 심지어는 가이드도 없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차 안에서 한 5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마스크 벗고 가이드 끄고 내려가지고 이 한문이들을 붙들고 빨리 대피하시라. 빨리. 그랬는데 한문이들은 손은 누가 키우고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 나 저기 다 하고 왔는데.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사회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대피를 했죠. 정부가 지원 안 해줍니다. 정부가 대피령을 내리죠. 그러면 한 사람당 10억씩 지원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10억 받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손님 회장은 저때 빠져나오면서 바로 옆에 있는 군마현 가가지고 그 현의 지사를 만나서 옆에 있는 사람, 그 현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대피를 하게 되면 대피소를 마련해줘라. 그런 막 설득을 하고. 이 사람이 뭔데요? 소프트뱅크 대장. 동경전력 사장은요, 2주일 정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저희는 골치가 아파서 출근 안 했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 지진 나고. 일본 총리도실에 안 갔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왜 갔어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제일동포예요. 제일동포 3세로 일본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모르시죠? 자기 이름을 감추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근데 그 고통이고 나발이고 다 피고 그냥 인류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지 보내고 핸드폰 집대 시스템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유저들 중에 고하는 18세까지 무료 통화 가능하도록 해주고 불을 켜놓은 소프트웨어 가게가 있다 불을 꺼주고 이런 글을 트위터를 통해서 막 그리고 100억의 엔을 기부를 하죠. 일본은요 되게 웃기는 사회입니다. 일본은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누가 좀 나가가지고 좀 더 잘난 척 하면 죄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뿌린 게 있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할 거예요. 라고 봐요. 그래서 기부를 안 해요. 소니가 얼마 하는지 아세요? 저렇게 엄청난 대지진을 나고 소니 그룹 전체에서 10억 돈이에요. 10억. 한국 돈.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하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욕을 먹면서. 근데 그냥 욕을 먹든 말든 이거 다 기부하고 자기 월급 다 그냥 반납하고 월급은 계속 일본 적십자사로 됩니다.
월급이 얼마죠? 손정희 기자 월급 좀 많겠죠.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36개 현의 지사들과 MOU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왜 그러면 36개 현의 그 지사들과 MOU를 했냐? 여러분,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코스트가 뭘까요? 땅. 네. 이 지배판을 공중에 놔줄 수가 없잖아요.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그것도 굉장히 편편한 땅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은요, 일본 전역의 땅의 20%가 절대 유휴농지입니다. 안 쓰는 땅. 농사를 안 지어. 그 절대 유휴농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MOU를 가졌죠. 일본에 48개 현이 있는데, 그 중에 자, 이 양반은 이런 의미에서 사회와 혹은 자기의 커스터머와 주주와 어떻게 보면 동반성장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동반성장의 개념을 한번 포뮬라로 만들어 보면 140, 13, 20인데요. 소프트뱅크라는 이름을 단 자회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프라라고 생각되는 자회사는 100% 지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합작법이 있죠. 그 다음에 파트너십을 가진 투자 33%에서 45%. 예를 들면 여러분 CJ 인터넷 아시죠? CJ 인터넷이 일본에 CJ 인터넷 재팬이 있는데 이게 합작법입니다. 소프트뱅크라. 저희 지분이 40%, CJ가 60%.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제일 큰 B2B 온라인 회사가 어디예요? 문화만 아시나? 알리바바라고 굉장히 큰 B2B 회사가 있죠. 지분의 33%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인데 벤처 투자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의 지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하지 않아요. 왜? 벤처 투자가가 더 잘 아니까. 저희는 그냥 파트너로서의 투자를 합니다. 저희가 벤처 투자를 합니다. 소프트뱅크 코리아를 벤처스 코리아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일본의 100% 자회사인 소프트뱅크 코리아 아래에 창업 투자했어요. 미국은 안 그런데 한국은 창업 투자를 하려면 정부에다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을 증명을 내고 창업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이게 50억까지 필요합니다. 어쨌든 창업 투자고요. 펀드를 한 2,400억 정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과, 얼굴책, 구글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찾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잘 안 찾아지고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성장을 안 해요. 자, 단적인데요. 물론 이 회사가 지금 시간이 조금 떨어지는데 600조 정도 나요. 한국 코스피 마켓 전체가 얼마예요?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혹시 문화를 하시는 분이라 천조전. 이 회사 하나 팔면 60% 인수할 수 있어요. 자, 다코스 하나 남아있죠. 페이스북 아마도 올리는 가격이 100조 이상은 될 거죠. 구글 시가총액 한 240조 되죠. 이 세 회사 합치면 여러분 한국 기업 다 사요. 이 세 회사 딸랑 세 개로 천종 저희 꿈이에요. 이런 회사를 한국에서 만들어요.
다 미국. 뭐가 필요할까요? 돈, 사람, 기술. 저희는요, 돈을 가지고 자빠진 회사도 많이 있어요. 또 저희는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자충질환 일으켜가지고 넘어지는 회사도 봤습니다. 또 저희는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 못하고 그냥 빌빌빌빌 하다가 망해가는 회사도 봤습니다. 벤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세계를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에너지. 그래서 저희가 벤처 투자자로서 혹은 창수, 벤처 캐피탈의 이름을 달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자금이 있어도 고민이 많고 기술이 있어도 제대로 안 되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말은 안 듣고 이런 온갖 가지 어려움과 환경적 난관들이 생겼을 때 딱 손 같이 잡고 야 우리 함께 같이 풀어보자 이 문제라고 하고 싶은 동반자가 되고 싶은 게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의 투자처. 여러분 이 코스의 세미나의 주제에 좀 잘 있는 질문을 끝으로 제가 마칠게요. 애플. 여러분, 애플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잡스는 죽은 잡스옹은 사회적 기업입니까? 예, 아니요. 전 요즘 형식주의자들 많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 멋있게 해보려는 젊은 친구들 많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제가 본 바로는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애플이 감히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회사인데 절대적 기준이 없는 거죠. 자율청에 예를 들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컨트리뷰션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나는 돈 안 벌어 내가 남길 수 있는 모든 프로핏은 소셜리 컨트리뷰션 해버릴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정쩡하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모든 걸 다 하고 싶고 잡스를 이기고 싶고 그건 하지 마세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소중하게 쌓았던 경험은 어린 창업가들이 IBM이 되고 싶어 하면 다 망했습니다. 레이저라이터와 같은 집중도를 발휘하지 못하면 전부 다 망했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센텐스로 생각난 건데요.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면 망하면 뭘 해야 돼? 망하지 말아야죠. 집중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망하네. 집중력을 가지면 망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벤처기업은 통계가 이야기해요. 벤처기업은 100개가 시작하면 적어도 80개는 망합니다. 그거는 통계. 미국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지금 2012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80%는 망합니다. 자, 우리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시 내려봅니다. 한국에서 망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 근데
벤처 생태계가 살아있고 투자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에코시스템, 경제 시스템에서는 망하는 게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 예를 들어 볼게요. 프리퍼드 스탁으로 투자를 받아요. 우선주로. 그리고 그 우선주는 컨디션이 달려요.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라는 컨디션이 달려요. 그게 뭐냐면 회사가 더 이상 안 돌아갈 때, 다시 말하면 리퀴데이션, 회사를 접을 때 이 투자자한테 돈을 더 많이 돌려주는 그 프레퍼런스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10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지분이 80%고 투자를 100억 해준 사람의 지분이 20%예요. 2년 지났어요. 50억을 썼어. 회사가 안 될 것 같아. 망해요. 그러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한테 이걸 다 돌려줘요. 그리고 80%의 지분을 갖고 있던 파운딩 멤버는 저는 돈을 안 댔으니까 안 가질래요.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나중에 다시 투자해 줍니다. 한국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런 게 작동이 안 되면 회사가 망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50억이 남았을 때 8대2로 나눠가지면 40억을 갖고 가요. 그죠?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가 없으면 다시 투자하고 싶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 의해서 미국의 벤처 생태계는 망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안 되게 해주고, 영어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아네스트 페일러, 정직한 실패를 했을 때 다시 투자를 해주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말이야. 망하기 전에 어떻게 돈을 빼내지? 야, 이거 안 망하게 하려면 내가 일단 어떻게 좀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약간의 저급한 자본주의적 질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용불량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거대한 담론이지만 어쨌든 망하지 않는 방법은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투자자를 만나시면 망하진 않아요.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80%의 통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인간이 as a human being 망하진 않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 박사과정 맹세였는데요. 네,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의 뭐 아이디어를 훔쳤다 혹은 뺏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벤처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벤처 창업가들을 만나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너희랑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보다 기술력이 좋으니까 잘 될걸?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냥 아무런 그런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없이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그대로 뺏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대기업과 벤처 간의 그 사이가 아니라 벤처 기업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참 우리가 사회적으로 확정 지어주기 힘든 문제가 아이디어의 오리지널리티. 나는 내가 태어난 날 생각하고요. 내가 응애하면서 그 생각하는데 왜 뭐 문제 있어? 아이디어의 오리지널리티는 검증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트위터가 처음 나왔을 때가 2006년인데 석 달 뒤에 한국의 트위터 같은 회사가 5개가 생겼어요. 5개 생겼어요. 지금 딱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뭘까요? 미투데이. 근데 미투데이는 미안하지만 그 회사 이름이 좀 뭐는데 그 회사보다 조금 뒤에 나왔어. 한 달 뒤에. 그리고 서로 뺏겼다고 막 내 거 뺏겼다고 어디 컨퍼런스 갔는데 막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움하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회사 둘 다 트위터 뺏기는데 중요한 건 아이디어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IP로서 특허로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밸리데이션 스탬프를 찍지 않은 다음에야 아이디어의 오리지널리티는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익스큐션을 누가 더 잘하냐는지 결국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피자 가게를 한다. 제가 피자 가게 해요. 누가 찾아와요. 피자 그거 원래 내 거야.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 그죠?
역사가 지나면 기술도 보편적 사회의 어떤 자산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멸치국수 가게를 하는데 누가 말려? 만두 가게를 누가 말려요? 그런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술은 어차피 내 것 다 뺏길 거다. 누가 뺏기든 뺏길 거다. 그런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묘책. 또 질문이 되게 많았었는데 뭐 이상한 질문도 있던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 컬럼을 보게 됐었는데, 이제 요즘에 약간 IT 창업에 대해 소규모 창업자들이 많이 청년 창업자들이 늘고 있는데, 칼럼에서 다루고 있는 게 모두 한탕주의식의 창업을 많이 꽂히나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제 그런 기타 여러 가지 IT 쪽이 약간 보편적으로 좀 이제 소규모의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제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이제 많은 청년들이 그쪽에 대해서 장기적인 벤처가 아니라 단기간에 그런 그 성장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제 그걸 읽게 되었었는데, 요즘에 그런 너무 아이디어 위주 IT 그런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실은 그런 글들을 쓰는 기자들, 이론 종사자들이 벤처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은 벤처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은 벤처 투자의 회수의 90%를 M&A를 통해서 합니다. 그것도 early stage M&A라고 합니다. 회사가 만들어진 지 3년 안에 M&A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40년 동안 미국 벤처 생태계를 지탱했던 힘입니다. 예를 들면 시스코는 한 해에 회사 50개를 삽니다. 시스코는 사줘요. 그 중에 몇 개 성공할 것 같아요? 역시 그 중에 20% 성공하고 80%는 시스코 직원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 기업이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완주를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기업의 체력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완주를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는 기업, 대표적인 기업 3개를 들어볼까요? IBM, 휴레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적어도 30년 정도 지나야. 자, 그러면 인터넷 시대에 제가 주장한 게 닷컴 5년 주기설인데 넷스케이프 5년 만에 망했죠? 야후는 조금 더 갔지만, 망하지는 않았지만 야후도 5년 만에 주도권을 뺏겼어요. 누구한테? 구글한테. 구글 지금 나 끌고 있니? 누구한테? 페이스북한테.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는데 한탕주의예요. 한탕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다시 말하면 그걸 그렇게 자기가 만든 기업을 하나의 생명체로 봐가지고 이거 그냥 평생 쓸래? 그러지 마시고 그 기업을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장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기업을 상품으로 보고 나를 상품화시켜서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탤런트들을 보여줬을 때 투자자는 엑시트 해가지만, 예를 들면 창업가들은 그 회사에 합류를 해요. 그게 막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죠. 예를 들면 미투데이가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미투데이 박 사장님 맨날 기분 좋다 이러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냥 철야에 그냥 죽으려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작년 말, 올 초에인가요? 신현성, 티켓몬스터. 그걸 또 언론에서 뭐 한탕주의. 아니 뭐 먹고 튀긴 어디 있어. 신현성이는 지금 엑시트도 못했어요. 왜? 신현성이가 받은 주식은 리빙 소셜의 주식인데, 리빙 소셜의 주식은 아직 3년도 안 돼가지고 엑시트도 못하고 대충 여러분 뭐 이렇게 아이고 내가 네 사니까 그냥 지분 가져라 주는 거 아니고 베스팅을 시켜요. 이게 이제 영어로 earn-out이라고 그러는데, 니네 실적 보고 지분을 내가 엑스큐션 하려고 했는데 얘는 5년 동안 못 가가지고 지분도 못 팔았네. 그게 무슨 한탕이에요. 반통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좀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 얼리 스테이지 M&A는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네.
그 벤처 투자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도 보시고 하면서 네. 그 나름대로 이제 식견 같은 게 이게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 분야에서요. 네. 따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제가요? 저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IT 관련된 창업을 안 할 겁니다. 그거 하나는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다면 식당을 할 겁니다. 아, 여러분 식당 우습게 보이세요? 저는 어떤 식당을 할 거냐면요. 젊은 창업가들이 왔을 때 50% 디스카운트 해주는 식당을 할 거예요. IT는요, 진짜 어려워요. 또? 예. 최근에 올라워스라는 회사가 인텔에서 인수합병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기술 가지고 벤처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술을 가지고 팔렸어요. 잘하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양부모님께서 이거를 내 평생의 직종이 아니라 뭐 잘 키워서 잘 팔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안철수는 잘 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안철수 소장은 지금 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올라웍스는 여러분 선배일 텐데 뭐 선배라고 하면 이상하지. 유중희 박사는 그 스타일이 진짜 마라톤 완주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끌고 왔어요. 2006년도에 처음으로 인텔하고 스카이레이크 진대재 장관이 있는 그때 투자를 받아가지고 4년 만에 돈 다 까먹고 회사가 망가졌어요. 올락스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 기술은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기술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술 가지고 상품화를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중희 박사가 물러나고 또 김준환 그 CTO가 들어서가지고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고 2년 동안 막 만들어서 인텔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인텔은 누구냐면 사실은 그 회사 주주였어요.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인텔한테 팔았는데 올라웍스는 잘했고 안철수는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고 올라웍스는 못했는데 안철수는 잘하고 있다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보세요. 야구는 말이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투수를 뭐 몇 게임을 완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팔이 그냥 망가져가지고 프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 선수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최동원 선수잖아요. 진짜 고등학교 무슨 봉황기, 황금 사자기 나오면 다 던져가 또 뭐 고등학교 야구는요 타자도 해요. 타자도. 야구를 잘 운영하는 건 선발, 개투, 세이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뭐 개투가 막 여러 명도 있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완봉성을 완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에너지와 끼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자세히 보시고 아니야 이게 나는 선발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 자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이 경영자, 창업자가 사업 계획을 갖고 왔을 때 보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아, 뽀득뽀득뽀득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 친구는 실행력이 아주 잘 받쳐져서 끝까지 갈 수 없겠구나. 하지만 저 아이디어는 너무 좋아. 그래서 저 아이디어를 사줄 만한 회사가 있다면 저 회사가 2년 정도 저 아이디어를 상품화시켰다면 여기다가 넘겨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소장도 한 15년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경영에 손을 떼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뭐 만메타 뭐 중거리 정도, 장거리 선수 정도 되겠죠. 그리고 유중희 박사, 김준환 CTO도 뭐 100m는 아니고 뭐 한 400m 릴레이 정도 뛴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특징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스타일이야. 자기를 잘 모르겠거든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또. 네. 좋은 강의 잘 들어서 투자과정 이학수라고 네. 투자회사에 계시니까 외교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이제 페이스북이랑 구글 애플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애플이 얼마 전에 이제 엑스모바일 같은 회사들보다도 이제 시가총액이 높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의 IT 회사들에 대한 밸류인이 지금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데 소셜 쪽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도 않는데 100조가 넘는 형태의 밸류잉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형태 지적들이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벤처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형태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밸류에이션은요 철저하게 시장 논리입니다. 시장 논리가 뭐예요? 여러분 경제학 원론 딱 처음에 딱 배우면 뭐 배우세요? 수요 공급이죠. 그 돈을 주고라도 내가 투자를 할 의지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이스북 그 100조 밸류를 주고라도 나 1% 가질래? 그럼 1% 얼마입니까? 1조잖아요. 내가 1조 줄 테니까 1% 내놔 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100조인 거예요. 그러면 그 1조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뭐냐? 야, 이거 300조 될 거다. 그죠? 그럼 1조 투자해가지고 3조 되면 기분 나빠요? 좋잖아요. 시장에 뭐죠? 밸류에이션. 뭐, 과대 밸류, 뭐, 과포장돼 있다, 뭐, 버블이다. 역사는 특히 이머징 섹터, 테크놀로지 섹터의 역사는 버블 버스트, 버블 버스트, 버블 버스트. 이게 반복되면서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도 엄청난 버블이 꺼졌었죠. 그게 PC 버블. 온갖 회사. 70년대 중반에 무슨 버블이 있었는지 아세요? 70년대 중반 미국에서 무슨 버블이 있었는지 아세요? 에어로스페이스 버블이 있었어요. 왜? 72년, 3년, 4년, 5년 동안 미국의 공대 중에 항상 1등을 차지하는 학과가 항공공학과예요. 앞으로 쏴가지고 달가니까 첫보다 우주인 되는 줄 알고. 그때 에어로스페이스 버블이 있었어요. 80년대 말에 미국에서 가장 큰 버블은 바이오메디컬 버블. 이렇게 버블 버스트 있는데 그냥 시장에서 사고 싶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셀러는 내 지분을 파는 사람이니까 회사죠. 셀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내 지분을 조금만 주고 비싸게 팔려고 그랬죠. 이 역관계의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하이프되어 있지만 누군가는 사니까 그 가격이 있는 거다 라고 보는 건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 2,400억 운영하고 있는데 저거 다 쏟아부어도 페이스북에 1%도 못 사. 그래서 너무 싫어요. 저희는 항상 이 버블이 탑을 치고 막 올라갈 때는 투자를 쓰고 나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밸류에이션 얘기해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시는데 아예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는 아예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가입자나 뭐 이런 형태를 비즈니스를 돌려본 다음에 그 VC들 찾아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단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 있더라도 일단 초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VC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지 그 단계는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걸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위치다. 그럼 찾아오지 마세요. 그럼 VC들이 투자 영역이 아니거든요. 엔젤이나 자기 개인 돈이나
아니면 친인척이나 여러분을 믿어줄 사람한테 그 friends and family 서포팅을 받는 게 맞고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넘었으면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5억, 10억을 그냥 개인이 착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넘어서는 규모가라고 판단이 되면 얼리 스테이지라고 찾아오죠. 그게 맞죠.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달리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밸류에이션은 내가 필요한 자금과 그 자금을 주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몇 % 줄까? 라는 그 심리적인 그 갈등의 합의가 밸류에이션이에요. 얼리 스테이지에서. 왜? 보통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뭐예요? 5개년 사업계획 써놓고 막 뭐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를 하거나 웩을 따져서 하거나 이래가지고 재무적으로 모델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앱에서 하나 만들었다는데 제가 재무적 모델링을 갖고 오라 그러겠어요? 갖고 오지 말라 그러겠어요? 가져와도 안 믿지.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대마. 뭐든지 의심. 생긴 게 왜 저렇지? 말투가 왜 저렇지? 네. 투자 쪽으로 많이 얘기가 돼서 약간 쿨다운하는 의미에서 네.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건 이제 소프트뱅크랑 선 회장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시면 사장님이랑 개인적인 친분은 어떻게 이제 갖게 됐고 어떻게 이 회사랑 인연을 갖게 되셨는지 그 개인 얘기를 조금만. 예. 개인적인 친분은 별로 없고요. 그냥 뭐 저는 한 사람의 그 고용된 사람이고요. 제가 뭐 더 깊게 이야기하면 아주 많이 길어지니까 90년대 중반에 미국 공부를 하러 갔는데 공부 끝나고 미국에 더 있고 싶었어요. 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또 기술 전공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MBA 나오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월스트리트 쪽에 가가지고 뭐 어플라이를 해보는데 요즘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끼끗 할 수 있는 데가 뭐 그때 당시 삼성전자, LG전자, 그 다음에 현대전자, 대우전자, 지사나 아니면 은행, 뭐 좀 외환은행이나 이런 데 지점이나 보험 쪽의 지점이나 아니면 제2기획이나 이런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그쪽 회사에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삼보 컴퓨터라는 회사 지금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니까 너무 싫어요. 삼보 컴퓨터라고 그게 제 첫 직장인데 그게 이제 어떤 선배가 소프트뱅크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너 그럼 소프트뱅크에 한번 지원해봐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소프트뱅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 소프트뱅크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일종의 법인이 벤처 캐피탈 회사였어요. 그래서 회사 옵션을 3개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아예 해당이 안 됐어요. 킹스턴이라고 뭐 메모리 회사인데 그거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갔고 야후랑 소프트뱅크 벤처 캐피탈 2군데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야후를 먼저 갔죠. 그때가 직원이 한 40명 면접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비키니를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냐고 제리한테 제가 지금 여름 휴가를 2시즌째 못 가가지고 애가 저러고 다니는 거니까 사무실에서 비키니를 입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오면 큰일 나겠다. 근데 사실은 제가 거길 갔었어야 돼요. 제 후임으로 제가 아는 선배가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양반 스탁 옵션 받아가지고 3,000원 벌었어요. 인생의 제일 큰 실패. 근데 소프트웨어 벤처 캐피탈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면접을 봤어요. 사장하고 비서 한 명 딱 있더라고. 이거 좀 재밌어. 그래서 사무실이 왜요? 재택근무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지금 인테리어 중이네. 회사를 만든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벤처 캐피탈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막 들이댔죠. 뭐 미국 있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은 나를 노예로 쓸 자격을 드리겠다고. 그게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들어가지고
3년 동안 진짜 죽을 고생했어요. 제가 우리 저 심사역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저 혼자 심사역이고 파트너 5명 있었어요. 사람을 뺑뺑이로 돌리는데 토요일, 예를 들면 제가 일요일날 밤 12시에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어디서 전화가 오냐면 뉴욕에서 전화가 와요. 그럼 뉴욕은 몇 시예요? 새벽 3시예요. 그 시간에 일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래. 제가 그거 3년 동안 하다가 하고 도망가요. 죽을 것 같아요. 손정희 회장의 인연은 개인적인 친구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투자하면서 제가 2002년도에 여기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그 이후에 생긴 거고 그 전에는 미국에 있을 때 손정희 회장은 한국의 회장님들하고 좀 달라서 혼자 되어 있어요. 출장으로. 수행원이 없어요. 수행원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가방 들고 떨어져 되게 돼요. 하루는 저희 파트너 비서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손정희 회장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면 항상 샤프가 나가요. 그러니까 리무진 기사가 나가요. 팔을 들고 손상 이렇게 써놓고. 근데 그 기사가 아파가지고 못 나오겠어요.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손정희 회장을 데리러. 그래서 제 차는 좀 그때 좀 길었거든요. 조금 어떡하냐니까 다른 파트너 차 제규어를 몰고 손상을 데리러 갔죠. 그게 첫 인연이었어요. 차 호텔까지 운전해가지고 데려다 주고 너 뭐하는 애니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했는데 그리고 저를 잊어버렸더라고요. 4년 동안. 어쨌든 손정희 회장의 인연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한 10년 제가 이제 여기 대표로서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깊지 않고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야말로 되게 냉정해요. 냉정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2년 룰이 있어요. 2년. 손정희 회장 옆에 2년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눈밖에 나요. 자기 양에 안 차니까. 그래서 우리 2년 룰은 그냥 가까이 2년 있다가 멀리 2년 도망가 있어요. 그 정도. 이렇게 아까 자기 성찰, 자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그 부분은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부터 한 10여 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발견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현장에서 실무적인 일을 수행할 때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된다고 믿고 계신지 그런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인데. 뭐 여러분 별로 궁금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발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공유? 그리고 CT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들도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하면서 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사회생활 한 25년 정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나한테 쓴소리 한 사람들이 참 고맙더라. 참 고맙더라. 하면서 아이고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기억이 남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왜 생각이 그렇게 삐딱해? 라고 한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라는 게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느꼈어요. 저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제가 10년 동안 이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졌던 철학은 플랫입니다. 편파. 왜 굉장히 견디기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리더가 혹은 사장이 대표이사가 플랫한 것을 용납하기 굉장히 때로는 힘들어요. 쉽게 날 무시하냐. 이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근데 그걸 꾹 참으니까, 그걸 진짜 이를 악물고 참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직원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 도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진짜 막 쏟아내요. 저는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거라고 마음먹고 있는 게 평평한 조직을 만들고 싶다. 때로는요, 특정한 산업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산업 중에 가장 큰 산업, 군대. 군대가 뽀얗다면 큰일 납니다. 총 거꾸로 쏴요. 예를 들면 조선산업. 큰 미국이에요. 예를 들면 인텔 가보시는 분 군대보다 더해요. 워크빨로 쪼이트까지. 미국도. 왜? 장치 산업은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하이라키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은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조선 사람은 안 가거든요. 그러면 고용자가 될 수도 있고 고용주가 될 수도 있고 고용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마음에 한 가지는 담고 계셨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사 혹은 여러분의 리더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거기 그냥 들이미는 것보다는 설득해요. 어떻게 설득하냐? 여러분의 리더한테, 여러분의 보스한테 저는요 이렇게 대해주시면 훨씬 더 에너지가 넘쳐요. 라고 대화해서 설득을 끌어내요. 그냥 거기서 에이 술이나 먹자 이거 말고 그 정도를 제가 가치로서 느끼고 있었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감시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저희 팀이 저희 벤처 캐피탈이지만 밸류 크리에이션 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치도 드리고 싶다. 그래서 해외 진출 이런 걸 도와주는 팀들인데, 저 중에 이제 우리 김수경 차장은 제가 헛소리 안 하고 제 막 돌아가면 이제 비판을 합니다. 사장님 왜 그런 방송을 하셨어요? 미치셨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벤처 기업을 하셔도 좋고,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리에이티비티가 뛰어난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도 좋고, 혹은 다른 거 다 싫으니까 그냥 어디 쫙 골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혼자 만들어도 좋고 다 좋은데,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 또 길도 찾아져요. 제가 최근에 많이 느낀 건데,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주저함이 굉장히 많아요. 남들이 어떻게 할까? 이거 하면 망하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뭐 카이스트 학부 출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시 보고, 저는 그거 진짜 반대예요. 여기서 고시 보려고 그러면 학비를 개원해라. 왜? 여기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학교가 아니고 당신들을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준 게 아니니까 고시 볼 거면 봐도 된다. 하지만 학비 개원해.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 중에 준비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그 정도 긴장감은 가지고 있는 사회가 되면 좋다. 이게 저래도 그냥 뭐 대충 그냥 이렇게 컴프로마이즈해서 가면서 사는 그 사회의 미래가 있겠냐?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해라. 뭐든지 해라. 그 뒤는 여러분이 책임지시죠. 감사합니다.